오늘 논의가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발제를 들을 텐데요. 먼저 몽 활동가님이신데요. 활동명이라고 그러십니다. 본명은 따로 있으시고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상임활동가로 계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몽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고 하는 연대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소속 단체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운동으로 가시화된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이제 격렬한 투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도 활동을 막 시작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해오고 있어서 오늘 누구보다도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신 이제 조계동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흘러왔던 이제 흐름,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법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앞에 붙이는 것처럼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엄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명시한 법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은 이제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의 공약으로 원래 이제 등장을 했었고, 임기 말에 이제 공약을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법안으로, 법무부 안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법무부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해 놓은 한 20가지 정도의 사유 중에서 7가지를 삭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삭제된 차별금지 사유가 사실은 저희가 가장 심각한 차별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가장 소외된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방향의 이제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실제로 국적,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7개가 총 삭제가 되게 되는데요. 가장 가시적으로 논쟁이 됐던 부분이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많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자리한 위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 차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사실 촛불 이후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다시 이제 재규합하면서 이제 재출범한 이후에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이제 어떤 성과로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10만 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모아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여태까지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정치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사실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장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고 평등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정치가 더 이상 이제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로막혀 있는 가장 큰 조건에는 이제 보수 개신교 세력이 가장 큰 반대 세력입니다.
좀 여러 가지 난감함과 좀 곤란함이 있죠. 그리고 사실 무력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옥체투지를 스님들께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고 인권활동가 2명이 46일 동안 국회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핑계로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 평등이 실제로 제도권 안에서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런 걸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국회가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나 토론을 만들 장을 열지 않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저는 시민들은 이 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토론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원칙 그리고 15년 동안 재정운동이 쌓아왔던 그리고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이제 180여 개 정도의 단체가 되는데요. 이 단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합의가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고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 이런 공론장 안에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15년 동안의 운동의 결과로 얻은 가장 큰 이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이제 15년 동안 주장한 것은 사실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이걸 명시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차별이 무엇인지를 사실 사회적으로 인지하면서 해소할 방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 차별의 존재를 사실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별에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 차별을 잘 설명하고 이제 차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언어, 일종의 도구 이런 것들을 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거나 혼란을 가져오는 법이 아니라 바로 차별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여태까지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축적된 것을 통해서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의 시점, 그다음에 이제 뭐 원상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서 이제 차별을 비율할 수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이제 이 차별의 문제 제기하는 것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고요. 그와 더해서 이제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많이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권고로만 머물렀을 때 이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두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없이 이제 사실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효성 없는 권고에 그치거나 하는 것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조항들이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이제 따져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잘 회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해서 이제 담을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갈등을 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 혼란을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그냥 이렇게 포괄적인 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별에도 사실 다양한 유형과 형태가 있고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해서 이제 교육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되고요.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는 자신의 경험들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의 노력을 응축시킨 30분
희망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15년의 세월이 앞으로 또 15년이 안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차별 금지에 대한 혹은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좀 확산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원 스님과 박사 화쟁위원께서 좌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한번 질문을 건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말 필요한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좌담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이름만 허울만 좋지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되게 독소 조항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지금 많이들 찬성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 독소 조항들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그 어떤 부분들을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지점이 확실히 있긴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질문을 좀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가 가진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불교 입장에서 그리고 부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립하지 않은 단어,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왜 생겨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법이 아닐까라고 일단 우선 생각을 해요. 불교적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중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굉장한 차별에 맞서서 그것을 다 깨부수고 수행을 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스님들은 온몸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온 생애를 통해서 직접 맨발로 인도 전역을 걸으시면서 이 설파하셨던 가르침이 바로 평등.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불교 자체가 평등을 몸소 이렇게 온몸으로 따르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차별에 관한 이 평등법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대립되고 되는 지점이 성소수자 이슈잖아요. 이 법이 제정된다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색안경을 끼고 나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 그 공적인 영역에 그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이 성소수자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말고 상대가 들어서 기분 나쁘면 그것은 혐오고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심하니까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 평등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를테면 차별금지법 내부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이 아주 처음에 하는 것들은 조금 빼고 이제 일단 차별금지법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아놓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천천히 하면 누가 이것을 만족한다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더 천천히 하고 그러면은 천천히 하면 반드시 해주실 겁니까? 이걸 누가 약속을 할 거죠?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이분들은 지금 1분 1초 평생을 차별을 받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미뤄야 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활동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꼭 법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이미 평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소위 옛날에 쓰던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쓰는 표현은 옛날에 쓰는 표현이 여러 개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마음 놓고 썼으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쓰면 난리가 납니다. 여성에 대한 표현도 직장에서도 여성 신체적 표현을 예를 들어 남자들은 수근수근하면서 뭐가 뜨고 신체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쓰면 요즘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를 들면 그 성소수자가 그 사람이 아웃사이팅을 안 하더라도 우연히 알게 됐다. 직장 안에서. 그러면 어느 옆에 있는 직장인이 저 사람은 뭐더라 이러면 뭐 어떤 그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구체적으로 아주 지칭하는 행위를 썼을 경우에 그 모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 특정 성소수자에 대해서 완전 직장 따돌림이든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따돌림 되고 뭐 진급이든 안 그러면 직장을 못하게 거의 못 다니게 할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그 속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집단적인 현상 그리고 그 성소수자에 대한 불이익감으로 해가지고 그 불이익은 좀 더 지나면 그 성소수자는 어떤 행태로 아직 직장을 그만두든가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스스로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스스로 막 그런 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그 제도적으로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행태를 통해서 나타날 때 효력이 발생하지 이런 법이 없다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온갖 차별 혐오 표현을 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